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이슈픽? 네, 첫 번째 이슈픽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아마존 오픈 AI입니다. 아마존이 오픈 AI와 7년 동안 38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픈 AI가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와 독점 클라우드 협약을 종료했잖아요. 그 틈을 아마존이 제대로 파고든 셈이네요. 네, 확실히 맞습니다. MS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다변화하는 전략인데, 이번 계약으로 오픈 AI는 엔비디아 GPU를 활용해서 AWS 데이터 센터를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번 계약이 오픈 AI의 IPO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또 보기도 하는데요. 아마존, 오라클 등으로 파트너를 다각화하면서 AI 시대 주도권을 누가 쥐게 될지 판도를 저희가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본부장님이 네. 오픈 AI와 아마존이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번 이 파트너십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아마존 그러니까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하고 3대 클라우드 제공업체이기 때문에 네. 뭐 메인으로 자리 잡고는 있었는데, 이 나머지 두 개 업체, 그냥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한 30%를 넘나드는데 이 아마존 같은 경우 한 20% 정도였고, 또 아마존은 또 소비가 또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었던 클라우드 쪽은 나머지 두 경쟁업체보다는 속도가 느린 거 아니냐라는 그런 네. 이슈가 있었고, 네. 조금 주가가 올라가려 하더라도 이제 소비 쪽이 눌렀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M7 내에서 가장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는 있어요. 네. 네, 반면에 또 재미없었다. 근데 또 아까 이제 네. 뭐 관세 때문에 이익이 소비재 쪽 올라오면 네. 이 아마존이 약간 이 융합적인 아, 매력적으로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M7 들어요. 중에서 이렇게 뭐 리테일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그런 건 것도 여기밖에 있으니까. 없잖아요. 예. 거기다가 클라우드 쪽 성장률도 이제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단기 급등했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 자체가 지금 약간 변동성을 보일 때 뭐 오롯이 혼자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지난주 실적이 너무 좋았거든요. 실적 자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그 성장을 또 한 번, 그러니까 한 주에 나올 때마다 계속 이런 AI와 클라우드와 관련된 계약이나 아니면 합종 연행, 누가 손을 잡고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칩을 확보하느냐라는 이슈, 그리고 누가 더 이걸 갖고 AI의 어떤 그 생산성을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물론 지금은 뭐 관세 판결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단기적인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자리 잡고 있지만, 이런 뉴스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구도를 잘 보시고 AI와 관련된 특히 클라우드 업체의 성장성에 상당히 주목을 해보시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번에 또 이 AWS 계약으로 좀 오픈 AI가 이 신규 상장 준비에 가속화를 붙이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내년 하반기 네.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내년 있더라고요. 하반기요? 글로벌 오. IB 쪽 시각이긴 한데, 네, 뭐 거의 상장하자마자 시총 탑 10 안에 들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긴 어마무시하네요.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와. 근데 보통은 그런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약간 그때가 끝물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시기도 합니다. 속칭 상투. 예, 엄청난 밸류에이션을 네. 끌고 가고 수급을 끌고 오다 보니까 그때가 어쩌면 지금 장에 어떤 그 큰 변곡점의 시그니처 같은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근데 또 모르지 않나요? 이 AI는 사실 버블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계속 맞아요. 있었지만 그렇죠. IPO가 됐는데 진짜 이게 시작점이다. 이렇게 되면 그럴 또 어마무시할 수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좀 이게 아마존 뉴스도 나왔길래 최근에 글로벌 이제 IB들이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애들이 우리보다는 분석을 좀 잘하니까 네. 좀 괜찮게 쓴 거, 내지는 이런 AI 인프라와 관련된 어떤 그 전망이나 현재 상황을 좀 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온 네. 보고서를 보면 뭐 faster, higher, stronger, 그래서 더 누가 빠르게 강하게 뭐
더 높게 어. 캐펙스를 더 지출해야 된다라는 지출하고 네.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약간 올림픽 구호 같아요. 맞아요. 패스터, 하이어, 스트롱거. Faster, higher, stronger, 가자 네.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막 달리기 하는 육상 선수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버블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거는 항상 보면 이게 감내할 수 있는 투자의 어떤 속도냐 규모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가장 주가가 안 좋았던 메타가 음. 감내가 어려워 보이는데 너네 괜찮겠어? 우려가 확 늘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채를 조달하는. 네. 근데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버블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현금만 갖고 투자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부채를 통해서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현금만 갖고 사는 너무나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레버리지가 성장이거든요. 네. 레버리지가 성장인데 그래서 그 성장에 대한 점수를 주면서 돈을 주기 때문에 크레딧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크레딧 그로스가 GDP 그로스예요. 네. 그러면 이 돈이 빌리는 상황에서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앞서가는 하이퍼스케일러 탑5 기업들이 투자의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과연 현금 흐름 갖고 할 수 있느냐. 집계해 봤더니 충분히 그 뭐랄까요? 캐펙스가 현금 흐름의 70%에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높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감내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투자 금액의 한 7, 80%가 수중에 있는 현금이나 들어오는 현금으로 한다. 그렇죠. 현금 네. 흐름으로 어떤 캐펙스를 투자할 수,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을 만큼의 비율을 유지는 하고 있다. 물론 네. 아주 높은 금액으로 캐펙스를 하지만 왜냐하면 캐펙스가 지금 25년에는 거의 70% 증가하고 내년에도 한 3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증가율 자체가 좀 반으로 줄어들긴 합니다만 오거닉한 성장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버블이다 아니다 논쟁은 상당히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전히 탑5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시플로우는 여전히 괜찮고 물론 투자의 금액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캐시플로우 대비 나가는 돈의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점점점 이제 차익 구조가 악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악화될 수는 있고 그게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익의 어떤 둔화 시그널로 나올 수 네. 있는데 지금은 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참 사실 이런 오늘같이 주가의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선물 시장 이런 상황에서 이 AI 시장에 대한 민감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맞아요. 것 같아요. 뭐 단기로는 그렇죠. 네. 단기로는 그렇고 그만큼 가파르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게 또 억지로 막 우겨서 얘기해 보면 최근에 그 네오클라우드 네, 제가 이제 네오클라우드. 주목해 보자고 하는 네. 오라클이라든지 네. 그 네비우스라든지 코어 위브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기업들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게 매출처이기도 하지만 차입 비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 미국에서 금리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고유의 이슈도 있어서 미국에서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네. 장기물도 그렇고 단기물도 그렇고. 그게 왜 그러냐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안 해줄 것 같은 느낌도 있으니까 이 밑에서 금리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아까 그런 네오클라우드 기업들은 금리 민감도가 굉장히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사실은 주가를 억누르거나 변동성을 유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세와 관련된 법원의 결정으로 한바탕 1, 2주 정도는 좀 변동성이 수급 체인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이 막 빠지는 건 아니지만 나스닥 빠지고 다우가 버티고 러셀 2000이 좀 버티고 소비재가 버티고 이런 국면에서 이제는 레짐이 체인지 됐냐? 저는 이건 아니고 그 정도의 어떤 밸런스 물론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는 있지만 하고 나서 12월 접어들어서는 결국 이제 그 사이에 뭐 셧다운 리스크도 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데이터들이 조금 더 고용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악화됐다라는 뉴스 그리고 어쨌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을 만한 뉴스들이 많거든요. 네. AI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고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12월에 금리를 내리는 사이클에 대한 어떤 가시성이 높아지는 11월 말부터는 다시 딱 그런 클라우드 업체 네. 그리고 AI 업체들이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지금의 상승이 끝나기 위해서는 뭐 끝난다고 해서 다른 걸 갈아타는 거는 저는 별로 아. 선호하진 않아요.
갈아탄들 마이너스, 이 시장이 끝나는 거면. 근데 만약 이 시장이 계속 간다, 이 시장이 온고잉 한다 그러면 갈아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단 지금 주도 업종을 비중을 확대하거나 내지는 좀 아프더라도 버티고 있어야 그 종목들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괜히 갈아타기에서 잘 맞추지도 네, 못하고. 뭐 그렇죠. 동적 홀짝 맞추는 것도 쉽지 않고 맞아, 쉽지 않죠. 그 타이밍이 제일 어렵잖아요. 거래 수수료도 들 거고 고민은 고민대로 할 거고 머리는 맞습니다. 깨지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만약 주가가 올라갈 때는 AI 랠리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 환호, 집중, 가자 이러는데 지금 UBS가 오픈 AI 성공은 뭐 이제 내년 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AI 랠리하고 밀접하다. 근데 AI가 그 갈지 안 갈지는 뭐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과 산업 구조적인 그리고 미중 간의 대결 여기에서 좀 나오겠지만 그래서 AI는 가는데 오픈 AI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면 어떡해. 오픈 AI도 투자를 해야 돼. 돈은 하니까 요즘에 주간 평균 이 AI, 그 오픈 AI의 챗GPT나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가 8억 명. 8억 명. 대단하네요. 네. 근데 구글도 뭐 6억 명,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알파벳 예. 실적할 네, 때. 네. 그때 저번에 여기 미주페이 왔을 때 얻었던 아이디어가 결제 시장하고 오픈 AI하고 연결되는 부분들도 있지 페이팔.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부분도 충분히 이 어떤 그 현금 흐름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의 GDP가 지금 대략 한 20조 달러가 넘는데 네. 정확한 건 계산이 잘 안 나옵니다만 한 20조 달러 후반대로 저는 알고 그러면 이제 있어요. 소비 시장이 70%잖아요. 그럼 70%를 곱하면 7이 14, 한 14조 달러의 시장이 결제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엄청 무궁무진하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거는 오픈 AI와 뭔가 협력을 하려는 돈 많은 형들이 많기 때문에 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또 하나 격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어떤 AI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증권사 내부에서도 반도체 담당이 이 워싱턴에 뭐 GTC 거기 참관해서 와서 네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더니 뭐가 문제냐 지금 그 소위 말하는 리스크 그래서 그 뭐 어제인가요 베어트랩스라는 이 하우스에서도 지금 AI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놀란 게 수요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돈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뭐죠? 칩 투자 대비 전력 인프라 투자가 너무 낮다. 그래요? 칩 투자는 너무 많이 하는데 전력 인프라 투자는 한 10배에서 30배가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냐 했더니 결국 칩을 가동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가 돌아가야 되고 네. 전력이 필요한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 칩 투자와 달리 이 소위 말하는 동사무소 통과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 들어봤더니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기술 네. 아니면 이 AI를 돌리는데 전력의 한 40%를 잡아먹는 게 냉각 기술이라고. 그래서 냉각 쪽도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드리는 이유는 결국 지금 상당히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그 투자의 수요가 많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반된 투자들이 점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에 성장률이나 내지는 지금의 상승이 더 유지될 수 있을 만큼의 펀더멘털이 확인될 수 있냐라는 우리는 걱정을 하는데 그거보다 이 캐펙스라든지 어떤 그 선점 효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기업들은 더 지금 하려고 한다. 네.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요즘에 지금 우리 아마존하고 오픈 AI인데 오픈 AI에 더 관심이 사실 많이 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아마존은 결국에는 얘네가 주가가 최근에 실적 나오고 나서 많이 10월 31일에는 9.6% 올랐고요. 어제는 4% 올랐습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서 249달러를 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프리마켓에는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지난주 실적이나 이 웨드부시 리서치 그
하우스에서 AWS 사업의 방향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TP를 34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아마존. 네. 네. 그러니까 250달러로 그냥 어림잡아 치면은 약 35% 정도의 올라갈 수 있는 룸이 거예요. 있다. 네. 거기에 핵심은 AWS다. 맞아요. 계속 확장이 한 2년에 한 2배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서비스를 그럼 투자를 했는데 수요가 따라 붙어야 현금이 흐름이 잘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금이 유입이 양이 빠르게 기하급수로 늘어야 그런 결과 본전 찾는 그러니까 BEP를 맞출 수 있는 이 시점도 빨라지고요.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수요는 지금 계속 사실은 올라오고 있어요. 수요가 없진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 인프라를 이제 이 AI 쪽 컴퓨팅으로 전환하는 수요도 있고, 네. 그 다음에 각국의 AI 주권형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고, 어디죠? 중동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는 글로벌 마켓이었으면은 어느 한 국가만 설치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분절돼 있기 때문에 다 각자가 지금은 투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근데 기업용 AI 생산성 도구도 확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수요는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침투율이 저도 계속 보는데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어요. 여전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은 조금 뭐 AI에 대해서 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긴 합니다만 수요가 올라올 거에 대한 걱정은 사실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럼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그런 거보다 기업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거에 투자를 하는데 이 투자의 체질이 되냐 안 되냐를 보는 단계인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제가 캐시플로우 그리고 캐펙스 대비 캐시플로우의 비율을 말씀드렸던 네. 거고 그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냐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권이라든지 어느 정책적인 방향 아니면 JP 모건의 다이몬 회장도 뭐 국가의 어떤 뭐랄까요 전체적인 방향에 자기들이 100억 달러 투자했던 것처럼 이 방향에 가는 거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가는데 그러면 왜냐면 네. 달나라에 내가 인간을 보내겠다 했을 때 그냥 뭐 보낼 수 있겠어 하지만 보낸다고 하니까 믿어줄게. 근데 일단 믿어줄게. 믿어주는데 진짜로 내가 거기 우주선을 만들 수 있을 만큼 돈은 있니? 돈은 벌어? 그럼 만들어봐. 그럼 성장은 나오겠네.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그 네. 단계잖아요. 네. 그냥 지금은 근데 그 돈을 그 현금 흐름 갖고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믿거나 말거나 뭐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일단 넣어보자 돈. 그래서 이를테면 데이터로 보면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2,450억 달러인데 내년에는 60%가 오른 3,800억 달러.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그대로 믿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요처가 있다라는 거를 감안했을 때 그래 이게 수요가 있는 거는 뭐 있겠지. 근데 요 수요에 대응하는 니네들의 체력은 이걸 보고 있는데 막 깎아 내리려고 그래도 물론 주가가 밸류에이션적으로 비싼 건 맞지만 그래도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체력은 많네. 근데 다만 이제 돈이 없던 애들은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이 있었죠. 네. 네오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약간 연준의 금리 스탠스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그러니까 보고 지금 있는 거죠. 수요보다는 하는 애들이 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넌 버틸 수 있어? 그런 단계. 나중에 버티다가 돈 벌 수 있어? 이게 더 중요한 상황이지 이 AI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의심은 하겠죠. 네, 의심은 하나. 의심은 계속 하죠. 이거의 네. 주가의 아주 메인 팩터로서 작용하는 네, 네, 부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맞습니다. 네. 지금은 네. 살아남는 애가 누구고 다 먹는 애가 누굴까? 그렇죠. 보는 요거가 거네요. 오히려 요거가 살아남는 기업이 나오는 순간 이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다 죽어서 시장이 생각보다 다른 기업들이 망가질 만큼 파이가 더 커지는 건 아니구나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네,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다들 뛰어들잖아요. 네. ROE가 높으면 그만한 노다지 시장이 없기 때문에 다들 뛰어들어요. 네, 네. 다들 뛰어들고 조금만 만들어도 돈이 벌리면 계속 뛰어듭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계속 뛰어들면 원래 1등 기업도 이런 나머지 경쟁 업체들이 너무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이렇게 오니까 ROE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얘네들이 후발주자나
내지는 좀 레가드 마켓에 있는 기업들이 안 죽고 계속 생긴다? 이거 파이가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도업체가 ROE가 빠지는데 후발업체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M&A 내지는 도산이 발생해. 그러면 이 기업이 이제 다 먹는다가 아니라 이 시장이 요 정도구나. 둔화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네. 시점에 네.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럴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함께 이슈픽을 해봤고요. 첫 번째, 이어서 저희 샤깸개미 순매수 톱20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1위부터 10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온큐가 2계단 떨어지면서 1위 자리를 내줬고 메타가 1계단 올라오면서 1위에 자리했습니다. 네, 메타와 엔비디아가 1계단씩 올라왔고 네. 아이온큐가 내려갔는데 아이온큐 그리고 어제 딱 오늘 네. 리게티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양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한풀 조금 쉬어간다, 네. 꺾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쵸. 메타는 지금 실적 발표 전후로 순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유입이 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실적이 목요일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장에서의 흐름들은 아마도 금요일 특히 새벽에 있었던 흐름들은 내일 정도부터 집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도가 더 셀지 아닐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레딧도 꽤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네요. 네, 그렇죠. 레딧 저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11위에서 20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파벳 C가 4계단 올라와서 11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셨던 리게티 컴퓨팅이 7계단 떨어져서 지금 12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네, 알파벳 C, A, C 이제 그 주주권 행사에 관련된 부분인데 C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진 부분들은 알파벳 A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C로도 좀 전이된 것으로 볼 네. 수가 있겠고 C에 대한 흐름도 계속해서 정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습니다. MP 머티리얼스, 카르만, 그리고 로블록스가 있습니다. 네, MP 머티리얼즈 저희가 좀 수차례 좀 다루었고요. 카르만 홀딩스 지난주였죠. 한번 그 방산 관련된 우주 방산 관련된 정부의 지출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라고 네. 한번 짚어본 적이 있고 로블록스 뭐 잘 아시는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순매수 변동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금액이 증가한 종목들은요. 메타, 엔비디아, AMD가 있고요. 감소한 종목들은 리게티 컴퓨팅, 오클로, 넷플릭스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만한 거는요. 메타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맞아요. 라는 게 가장 눈에 띄고 네. 엔비디아는 꾸준히 순매수가 있는데 꾸준히 또 순매수의 강도도 세지고 있다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리게티, 오클로 상당히 국내 서학개미 분들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강도가 순매수는 유입되고 있지만 이전 같지 않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네. 반면 조금 신기한 현상은 넷플릭스가 순매수의 강도가 떨어졌거든요. 네. 약 100억 원 정도. 네. 그런데 아까 매수상이 탑 10에서 12에서 9위로 올라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 더 한쪽에 많이 있고 한 7, 8위 정도부터 20위까지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다 보니까 빠져도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매수 매도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2위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3위는요. 메타가 올라와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매수 매도의 확실한 거는 아까 메타가 6,3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그쵸. 그러면은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부분들 역시나 가장 큰 포션으로 매수 비중이 높다라고 알 수 있겠고 아까 아이온큐도 그 순매수에서 3계단 맞아요. 2계단 떨어져서 3위 3위, 했잖아요. 맞아요. 거래량 자체가 좀 부진하다라는 그렇네요. 점이 확실히 확인이 됩니다. 네. 이어서 보관 금액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4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5위는 아이온큐, 6위 알파벳 A, 그리고 또 알파벳 C가 20위에 또 새롭게 올라왔네요. 네, 아이온큐와 알파벳 A가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그러니까요. 있고 네. 알파벳 C는 20위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있는데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19위에는 리게티가 조금 강도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20위에 진입한 이후에 또 자리 바뀜이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순매수에 잘 안 나타나는 게 이제 유나헬 잘 안 나타나고 있죠. 그렇네요. 그리고 조비도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순매수 탑 20에서 이런 흐름들이 20위 내외에서 좀 등락이 상당히 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MP 머티리얼즈 함께 리뷰를 네. 해보도록 할게요. 네, MP 머티리얼즈 뭐 진짜 계속해서 네. 관심이고 지난주에도 뭐 히토류 결국에는 수출 통제 1년 유예하겠다라고 했지만 오늘 베센트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중국이 독점해왔다. 맞아요. 그게 안 바뀔 거다. 맞아요. 네. 일단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아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서학개미분들이 이 신규로 좀 많이 산 종목에 들어와 있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MP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의 밸류 체인상 이 기업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네. 히토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매장량 기준으로 70%에 뭐 네. 재련까지 하면 90% 넘는 게 중국이기 때문에 당장 중국을 대체하거나 이러지는 못할 네.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뭐 지난번 출연일 때도 말씀드렸지만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헤어질 결심. 맞아요, 네. 맞아요. 이 헤어지는 걸 잘 헤어져야 되는 거지. 그쵸. 뭐 네. 내가 너무 아프면서까지 헤어지면 나도 죽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헤어질 수 있는 어떤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MP 머티리얼즈라는 기업이 사실은 잘 돼야 돼요. 네. 네, 이제 워낙 단기에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오히려 에이펙 정상회담 전에 이제 중국의 히토류와 관련된 통제가 좀 뭐랄까요? 물론 저는 또다시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뉴스의 어떤 글로벌 경기의 그 무역에는 호재이지만 MP 머티리얼즈는 악재였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결심을 한 두 나라가 이쪽에 밸류체인을 쌓지 않는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MP 머티리얼즈 열심히 지금 호주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네, 그렇죠. 이런 그 히토류가 매장된 국가들하고 계약을 하거나 이런 광산과의 어떤 지분 매입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100 넘었을 땐 좀 비싸다고 봤는데 네. 지금은 한 $80 초중반인가 그렇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월가의 평균 어떤 매수 가격보다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에 진입을 한 건 맞겠다. 궁금한 게 저는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이게 중국이 독점을 해왔잖아요. 예. 독점을 한다는 건 이게 공급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이 호주랑도 뭐 해, 일본하고도 해. 그래서 호주의 리나스, 미국의 마운틴 패스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뭐 디펜스 프로덕션 액트 법률안을 통해서 히토류 정제 시설을 지원한다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제로섬이라고 보면은 중국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중국이 이렇게 할 때 트럼프가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가장 메인인데 제로섬이 아니라 이 시장 자체가 확장이 된다라면은 중국의 영향력이 조금 완화될 수 있으면서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측면을 어떤 것들에 조금 더 중점을 보는 게 그러니까 좋을까요? 히토류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현재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래도 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랄까요? 확장? 그러니까 수요가 제한돼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네.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대체 그러니까 소재 개발도 같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소재. 예. 일본이 좀 그런 걸 잘하는데 일본의 기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일본 기업들이 지금 대체 소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도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의 히토류 갖고도 예전에는 뭐 10을 썼다면 뭐 15, 20을 쓰게 그러니까 효율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광산 개발도 하고 있고 이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옛날에 자동차가 연비가 10년 전 자동차는 지금하고 연비가 얼마나 낮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히토류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런 소위 말해서
그 대체 소재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연비 개선처럼 네. 효율 개선이라든지 광산 확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계속 그러니까 뭐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중국이 하던 거를 중국이 100인데 얘네들이 10, 20, 30 갖고 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네. 이 기업들한테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밸류 체인에는 계속 성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어요. 네. 아, 네네. 네. 제로섬과는 조금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걸 쓸 수 있으면 네. 굳이 여기서 소싱하면 100이고 여기서 소싱 중국 거는 80밖에 안 되면 중국 걸 쓰겠죠. 네. 근데 지금 중국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끊을 리스크가 있고 그리고 중국 거를 계속 소위 말해서 쓰다 보면 계속 헤어지지 못하고 맞아. 가스라이팅 당해서 내 주체적으로 삶을 네. 못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잘 말만 예. 결심했다고. 그렇네요. 하네. 네, 헤어질 결심 잘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히토류 업체들을 보면요, 지금 이 중국 히토류 규제 처리로 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은 보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매수는 서학개미들의 매수 특히 네. 보면은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맞는 좀 것 같아요. 조정에 따른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의 반응이지 않겠냐. 네. 물론 이제 단기에 보시면 $100 넘었던 게 지금 거의 뭐 20% 뭡니까? 30% 이상 하락을 했지 30%,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한 가격 조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뭐 저가 매수 낙폭과대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언제든지 저 이슈는 또 부각할 거다. 네, 저는 뭐 네. 계속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셧다운하고 관련된 이제 카르만 홀딩스인데 맞아요. 카르만 홀딩스가 뭐 방위, 우주 뭐 그냥 결국 방산이잖아요. 맞아요. 방산인데 지금 같이 셧다운하면 돈 안 쓸 거잖아요. 의무 지출만 쓸 수 있고 네. 재량적인 그러면은 이거는 요런데 요즘에 카르만 홀딩스 관심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방위 산업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뭐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던 종목이었는데 네. 약간 이 종목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옵션 시장에서 약간 그 소위 말해서 숏 방향으로 좀 바뀔 만한 뉴스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 아직은 좀 약간 버티고 있는데 하방 변동성이 열리면 크게 소위 말해서 이제 쇼감마 막 그때 말씀드렸던 네.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거를 이제 또 다시 그 델타를 해지하기 위해서 계속 또 네. 그 자산을 팔아야 되는 이슈가 지금은 잘 버티는데 근데 이제 그 밑에 차트를 같이 그려보면 좋은 거는 말로 말씀드리면 이 이익 추정치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밸류에이션이 비싸졌는데 지금 시장의 어떤 소위 말하는 공매도 아까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한 번 변동성이 발생하면 조금 심한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다 정도로. 네. 근데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좀 최근에 좀 진입을 많이 하셔갖고 네. 왜냐면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보시고 온 것 같은데 이 변동성이 나타나면 좀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없다라면 이평선이 참 아름다운데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 한번 깨질 수 있는 타이밍이 돼버린 것 변동성 같아서. 모르잖아요. 일단 오르니까. 저 이평선 되게 좋아 보이는데. 근데 이제 그 어닝에 대한 추정치가 그쵸. 최근에 좀 가파르게 정말 떨어지더라고요.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에 이제 공매도나 네, 숏에 네, 네. 대한 부분 포지션 구축이 되면은 향후에 뭔가 트리가 터졌을 때 정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이 별. 그렇습니다. 네, 본부장님 저희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저희가 또 선택지를 드려야 할 것 네. 같은데요. 킴벌리 이슈를 볼까 아니면 셧다운 이슈를 한번 볼까요? 글쎄요, 뭐 어떤 셧다운은 뭐 다 아는 거고 킴벌리를 킴벌리로 받아도 갈까요?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이슈픽인 킴벌리 이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킴벌리의 캠뷰 인수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클리넥스와 하기스 제조사인 클리넥스와 하기스의 제조사인 킴벌리 클라크가 타이레놀 제조업체인 캠뷰를 인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식에 캠뷰 주가는 12% 급등한 반면 킴벌리는 14% 급락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인수하는데 돈 때문에 시장 부담감이 분명히 단기적으로 아. 좀 있지 않나 생각한 것으로 네. 보입니다. 네, 이 캠빌은 2023년 J&J에서 분사가 됐는데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 타이네롤 두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가가 3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킴벌리가 이 캠뷰 인수를 좀 결정하게 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인수를 통해서 성장에 대한 부분들, 고마진 헬스케어에 관련된 브랜드 포트를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거래가 성사가 되면은 3년 내에 19억 달러 규모의 비용 관련된 감축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합병으로 오랜 라이벌인 P&G와의 또 격차를 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보면 이 킴벌리 캠뷰 합병은 이 소비재와 헬스케어 브랜드를 좀 아우르는 이런 합병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 P&G 또 유니레버와의 경쟁 구도에서는 좀 어떤 변화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게 뭐 크게 이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일단은 좋게 베팅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487억 달러? 너무 비싸게 샀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게 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이 시장의 성장성을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는데 그렇구나. 뭐 한 130억 달러를 더 주고 산 거거든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재 그 주가가 인수제한가가 한 그 21달러인가 그랬거든요. 그러면 금요일 마감가 대비 한 46% 더 높게 주고 산 네. 거라서 이렇게 비싸게 살 이유가 있나? 아. 물론 타이레놀도 그런 이슈도 있지만 그 시장 자체에 대한 성장성을 너무 과하게 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 캠뷰 맞나요? 네, 캠뷰. 네. 캠뷰가 이 어닝을 좋게 보면 아까 19억 달러의 어떤 그 비용 절감 네. 40억이면 487억을 줬으니 한 12년은 이제 걸려야 수익 이게 뭐랄까요? 이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일단 그러니까 원금 회수라고 해야 되나? 재무적으로만. 근데 봤을 때. 그 비용 절감이라는 게 한눈에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보면 보통 한 14, 15년까지 넘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487억을 그럼 2040년인데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하게 지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AI 산업군과는 다른 게 보이네요. 이것도 소비재이기 그렇네요. 때문에 또 네. AI는 뭐 투자를 할 때 뭐 저희가 항상 AI 얘기하다가 뭐 몇백억 달러, 몇백 달러 막 하다가 그래도 뭐 비싸다는 얘기는 거의 안 나왔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잘 하는 게 맞아? 돈 벌 수 있어 이건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일단 바로 투자한다니까 비싸다. 네. 그러니까 그 시장에 대한 전망을 사람들이 지금 기대치를 주고 있느냐 안 주고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AI나 이런 쪽은 일단 뭐 기대치가 너무 높고 믿지 못하겠지만 그래 체력이 되네라는 건데 여기는 누가 봐도 뻔히 성장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소비재 쪽이고 경쟁자가 분명히 있고 이미 진출한 기업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 MS를 어떻게든 막 뺏어 와야 되는데 그 MS를 뺏어 오기 위한 지출이 과연 이게 맞아? 이 퀘스천이라서 최대한 빠르게 캠뷰의 어떠한 그 사업 구조를 좀 약간 효율화시키고 비용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이 주가가 좀 회복할 수 있다. 한 10년 정도의 어떤 회수 기간이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킴벌리 클라크는 14.5%가 하락을 했고 급락을 했죠. 네, 캠뷰는 이제 뭐 비싸게 사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 12.3%가 올랐는데 캠뷰에 대해서는 애널리스트들 추정치가 여기서 주가 25% 정도 더 상향 룸이 있다. 여기에 지금 뭐 날개를 달아준 격이 아닌가. 거기 그렇게 보여지고요. 딜에 대한 지금 어나운스먼트는 했는데 이게 딜 메이드가 완벽하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 바클레이즈는 이번 인수권에 대해서 역량이 킴벌리 입장에서 보완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 근데 캠뷰에 대한 고마진 고성장 입증은 아직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미흡할 수 그럴 있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소송 리스크가 예,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텍사스 주가 약간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근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막 하는 기다렸던 거예요? 건가요?
그러게요. 그건 왜 네. 저는 그냥 아니, 모르겠어요. 왜냐면 타이레놀은 다 네. 괜찮다고 막 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 제일 좀 유명하잖아요, 사실. 네. 그 뒷배경도 조금 알아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송 리스크는 뭐, 네, 그거는 뭐 또 남아 있는 소송으로 예, 거니까 봐야 그러다 되겠고. 치더라도 이쪽 시장의 성장이 과연 있을까라는 퀘스천 저도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경쟁자가 없었거나 포트폴리오 재편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시장에서 만약에 캔뷰가 비용 절감을 하지 않을 정도의 시장이면 지금 뭐 어딘가에 팔리진 않았겠죠. 역으로. 네. 그러니까 잘 팔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잘 팔린 거지, 비싸게. 잘 샀어야 되는데 너무 그 어떤 그 포트폴리오 재편의 사업의 어떤 그 확장성에 조금 킴벌리가 다소 좀 급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포트를 빨리 채우고 싶었던 느낌이 좀 과하게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 아니었으면 그냥 주가 거의 그대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기도 네. 하고, 최근에 오늘 뉴스에 되면 오히려 이제 반도체나 IT, 테크가 빠지면서 소비나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이 좀 이렇게 커버링이 좀 들어올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단기 급락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게 그럼 바닥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이제 허들이 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또 시작할 때 선물 봤는데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좀 어떤지 한번 볼게요. 오, 네, 이렇게 또 계속해서 나스닥은요 1.3% 하락을 하면서 25,764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네. 그리고 S&P는요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6,814포인트 유지하고 있는데 좀 많이 회복을 했네요. 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축소시키면서 한 0.3%포인트 정도 그렇습니다. 떨어진 거에서 조금 올라온 모습, 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이고 방금 맞아요. S&P는 1%마저도 마이너스 그쵸. 1에서 0.99. 0.99까지 또 네. 더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하고 네, 있습니다. 계속해서 좀 시장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가을 하늘 아래 너와 나 발걸음도 가벼워